안녕하세요, 5학년 여러분. 즐거운 역사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안중근 의사 의거 이후에 1910년에 있었던 경술국치와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에 국외로 망명해서 항일 운동을 계속해 왔던 도산 안창호 또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자, 경술국치라고 하나 정리를 해주죠, 노트에. 사회책은 120쪽입니다. 자, 경술국치. 자, 경술국치 뭘까요? 보면 경술련에 있었던 아주 국가적으로 치욕적인 날이란 뜻으로 경술국치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한일 합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썼는데 그건 일본 쪽의 용어고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경술국치는 우리나라가 일사조약 이후로 뭐 외교권이 빼앗기면서 완전히 이제 일본의 밑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로부터 5년 만에 일사늑약 5년 만에 1910년 8월 29일에 결국은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제에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일제에 완전히 빼앗기면서 대한제국 그리고 그 전 조선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겁니다. 자, 일본 하나 그려줄까요? 일본. 일본과 우리나라의 악연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삼국시대 때부터 외구의 침략이 굉장히 심각했고, 그게 고려, 조선 때에도 이어졌고, 그러다가 임진왜란으로 한번 크게 터졌었는데, 결국은 1910년에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을 겪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안에 있었던 아주 슬픈 역사를 갖게 되죠.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항상 지금 반발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 거죠. 당시 일본 일제의 마음은 이랬겠지 뭐. 이제 조선은 완전히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기분 좋았겠죠? 그토록 원하던 조선을 먹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 대한제국 황실도 이제 이왕가로 격화되면서 더 이상의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고, 여러분들 사회책 보면 알겠지만 일장기가 걸린 경복궁 긍정전 보이죠? 경복궁도 이제 일제 소나기로 넘어갔고 경복궁과 광화문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조선을 다스릴 수 있는 조선 총독부를 일본이 세웁니다. 조선 총독부를 세워요. 자, 그리고 헌병들 있죠. 헌병들. 그 군대 안에 경찰을 헌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헌병들을 쫙 거리에 깔아가지고
헌병들이 이제 조선인들을 탄압하고 또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줍니다. 이게 헌병 경찰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선은 일본이 다스리는 거지. 조선인을 감시하고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조선 총독부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뭐냐면, 가장 중요했던 일이 토지 조사 사업이에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토지를 조사하겠다는 거야. 당시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이 땅이 누구 건지, 이 땅이 니네 땅이 맞는지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일제한테. 자, 대부분의 농사꾼들은 저게 뭔 소리요? 내가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 지었던 땅인데 뭘 증명을 하고 그냥 넘기기도 했고요. 또 증명하라고 하니까 증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증명을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려고 뭐 서류까지 다 제출을 했는데 일제에서 이건 니네 땅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낸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경우들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오랜 시간 농사를 지었던 자기 땅을 어디에 다 빼앗겼냐면 일제에 다 빼앗겼고요. 어렵사리 자기 땅이라고 증명을 했더라도 이 땅에 대한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또 매기면서 아주 농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됐죠. 이러면서 이제 한국민들을 엄청나게 압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또 세금을 수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땅 뺏은 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팔았겠죠.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팔았을까요? 일본인들한테 아주 싼 값으로 팔아서 넘긴다든지 아니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했던 이완용 같은 을사오적 친일파들에게 좀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나쁜 그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우리나라에 크게 타격을 주었죠. 일본의 감시랑 이런 것들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으로 나가서 그러면 독립운동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한 분 꼽으라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꼽을 수 있겠죠. 자, 도산 안창호 선생 하나 그려주죠,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은 선생님이 제일 존경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명이야. 그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고 이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분이기도 해. 아주 멋있는 분이야. 똑똑하기도 하고 이분의 아들은 나중에 이분이 미국 생활도 오래 하셨거든요. 이분의 아드님은 나중에 이제 헐리우드 배우가 돼요. 헐리우드 배우가 돼가지고 아주 아시아 배우로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요. 자, 도산. 안창호. 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교육과 또 계몽, 그리고 정치투쟁,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고민하고 이것을 또 실제적으로 지원했던 훌륭한 분이세요. 국내에서 활동할 때는 평양에
대성학교라는 걸 설립했어요. 대성학교. 이 대성학교라는 거를 만드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고요. 또 신민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항일 투쟁을 이어나가기도 했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넘어가기도 했거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흥사단을 설립합니다. 요건 미국 샌프란 시스코. 여기서 교민들과 함께 또 오렌지 농사도 지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도 만드는 등 나중에 우리가 배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틀을 세운 분이기도 해요. 국내외 독립운동에 안창호의 이름이 빠진 적이 없고, 안창호 선생은 항상 넓은 안목과 깊은 지혜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였다거나 아니면 윤봉길 의사처럼 도시락 폭탄 날렸다거나 이런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확 기억에 남을 그 정도의 무장 투쟁을 하신 분은 아니지만 전방위적으로 아주 깊고 넓게 독립운동을 도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꼭 또 생각을 해줘야 할 분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또 한 분 누구냐면 우당 이회영 선생이야. 우당 이회영 선생을 하나 또 그려주죠, 여러분. 자, 우당 이회영 선생은 사회책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회책 몇 쪽이냐면 여기 122쪽 이분이거든요. 이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요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그려도 되는데 왜 한 번씩 그려보라고 하냐면 그려봐야 기억에 많이 남고요. 또 그리면서 애정이 생겨요. 우리가 이름 모를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도움을 주신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꼭 이렇게 그려보면서 그분들에게 애정도 갖고 또 생각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우당 이회영 선생이에요. 자, 우당 이회영 선생은 이회영 육형제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회영뿐만 아니라 5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형제인데, 이 양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야. 전 재산이 당시에 60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자면 600억 원이 넘는 대지주였어요. 대대로 벼슬을 쭉 해온 양반 가문이었고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평가를 받은 집안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굴복하지 않고 일제에 갖다 바쳐가지고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어디에다가 바쳤냐면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쳤어요.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바칩니다. 이회영 선생뿐만 아니라 6명의 형제 모두가, 이회영 선생 포함한 6명의 형제 모두가 이 돈은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돈이니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모두 다 쓰자 라고 아주 훌륭한, 어떻게 보면 엄청 어렵고 좀 힘든 결정을 하신 거죠. 자, 전 재산을 이렇게 독립운동에 바쳤고요. 그리고 나서 만주에 신흥강습소, 훗날의 신흥무관학교예요. 여기서는 그냥 신흥무관학교라고 할게요. 신흥무관학교.
학교를 설립을 해서 정말 많은 독립운동가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해요. 자, 신흥무관학교는 말 그대로 전투, 전술을 공부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일제를 몰아내자 했던 무관학교고요. 이분들이 이 6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재산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제 빨리 처분해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이거 좀 헐값으로 팔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온 전 재산을 모아서 투입한 학교 중에 하나야. 하지만 돈이라는 건 벌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계속 사라지겠죠? 그죠?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이 전 재산을 바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이 바닥나기 시작을 했고요. 육형제 거의 대부분이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으로 죽거나, 일제에 잡혀서 고문으로 죽거나 굶어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당시 조선에서 가장 부자였던 부자 집안의 6명의 형제들이 거의 다 고문으로 죽거나 굶어 죽었다는 것. 하지만 대한민국,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자기 뜻을 꺾지 않았다는 것. 일본에 붙어서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 이게 정말, 정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가슴이 찡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행히 육형제 중에 다섯째 이시영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시영 선생은 살아남았어요. 이시영만 살아남아서 고국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광복 이후에. 그리고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 돼요. 당시에는 부통령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당시 그 부통령이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다행인 일이죠. 그 6명 중에 1명이라도 살아남아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으니 얼마나 다행인 일입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경술국치와 국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 중에 안창호 선생과 우당 이회영 선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밑줄 한번 그어봅시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조선 총독부라는 통치 기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를 시작을 했고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농민들의 땅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이 국외로 나가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안창호 선생이고 대성학교, 신민회, 흥사단 등을 세우면서 독립운동 전반을 총괄했던 아주 멋진 분이고 그리고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일제에 갖다 바치면서 호의호식한 게 아니라 모두 독립운동에 투자를 해서 신흥강습소 훗날에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어내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을 합니다.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책 122쪽 요거 정리하죠. 이혜영은 왜 고향을 떠나 만주 지역으로 갔을까요? 왜 만주 지역으로 갔을까요? 우리 공부했죠?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피해고란다. 피하고 독립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으로 갔죠. 자, 신흥강습소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일본의
대항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신흥강습소를 세워서 많은 무력 투쟁을 한 거죠.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이영육 헌재. 일제의 탄압, 체포, 고문 등이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 있죠. 돈 걱정 없이 살던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어 죽기도 했다는 거. 이런 건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이분들이 남긴 의미와 역사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역사 수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